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모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에그노스틱 애널리시스까지 말씀을 제가 보충 자료로 드렸고요.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대표적인 건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자,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은 테스트 세트하고 그다음에 러닝 세트를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보통 뭐 7대 3 정도로 나눠서요. 7은 트레이닝, 소위 이제 학습을 할 때 쓰고요. 왜냐하면 학습이 이제 그 패턴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서 학습의 데이터에 그 용량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AI로 답을 찾아가는 걸 업데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찾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의 비율을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 소위 이제 검정 데이터는 7대 3 정도로 분할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데이터 용량이 적다면, 데이터의 볼륨이 적다면 사실은 이렇게 할 경우에 데이터가 그 예를 들면 우리가 Y 클래스가 비대칭이라면, Y 클래스가 비대칭, 소위 이제 임밸런스드 데이터라면요. 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데이터가 한 100명밖에 없고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0명밖에 없다면, 예, 질병이 10명이고요. 나머지 90명은 정상인이라면, 이런 데이터라면 네, 홀드아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홀드아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아니라 질병인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이 10명이 결국은 학습 데이터에서 7명을 쓰게 되고, 네, 결국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3명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3명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게 되면 정확도가 쭉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홀드아웃 검정은 어떨 때 쓰냐면, 제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용량이, 데이터의 볼륨이, 그러니까 대용량 자료인 경우에 적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용량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정보의 소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K-fold cross validation이고요. 자, 이거는 K개만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K가 중요한데 보통 K는 10 또는 뭐 15, 20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 보통은 10fold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제일 많이 쓰죠. 이거는 데이터를 10개로 분할해서, 자,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보시는 건 3K인데요. 자, K가 3인 경우인데요. 3fold 밸리데이션인데 데이터가 3개라면, 3개로 K를 분할한다면 K배만큼 데이터를 3개로 분할해서 하나는 검증 데이터에 쓰고, 자, 검증 데이터에 쓰지 않은 나머지 둘은 훈련 데이터에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걸 썼으면 두 번째는 이제 가운데 있는 거를 검증 데이터로 쓰고, 남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데이터는 훈련으로 쓰고, 마지막 데이터를 또 3등분해서 검증 데이터로 쓰고, 남은 데이터를 훈련으로 쓰면 실제로는 데이터가 여러 차례 지금 이 훈련이랑 검증 데이터가 생산이 되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최종 점수 평균으로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설명 안 드렸는데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때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m개라면, 자, k를 m개만큼 분할하는 걸 우리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K기업 고체 감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약간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LOOCV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leave one out 방법을 쓰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제 데이터가 1000명이면, 자, 이때 K가 1000, 예,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효과만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0개 데이터면 1000개만큼 데이터를 분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시는 요 K 밸리데이션이 계속 1000개만큼, M개만큼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확하게 바이어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에서의 데이터식이 우리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다만 이때 문제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가 1000개라면 1000번만큼 반복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대로 데이터 용량이 적어야 돼요. 데이터 용량이, 그러니까 만약에 빅데이터라면 LOCV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으로 LOCV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데이터가 뭐 10,000개 이상 넘어가면 중간에 에러가 나버려요. 이게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처럼 다양한데 답은 없습니다만 데이터셋의 구조에 따라서 대용량이라면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적은 용량이라면 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아니면 리브 온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면 로스 펑션이나 옵티마이저나 에폭시를 조정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로스 펑션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전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시자면, 지금 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그냥 이건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난이도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더 어렵기 때문에, 자, 결국은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검증하는 것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영상 자료, 이미지 자료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중간고사 이전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 방법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전처리 과정인데, 의료 영상 전처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그 정형 데이터에서의 전처리 방법하고요, 의료 데이터에서의 정형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애초에 두 번째 시간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뭐 디텍션이 다르고 세그멘테이션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그런 조금 더 그 스페시픽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처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의료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료인공지능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빠르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여러 가지 미쳤던 것들은 사실 데이터입니다. 아마 이 데이터 자체가 빠르게 생산되거나 또는 속도도 빠르고요, 변화도 빠르고 가변적인 것도 베리어블도 굉장히 이제 많은 게 바로 의료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인공지능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소위 AI를 통해서 도출된 어떤 그런 값들은, 예측 값들은요, 소위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AI는 사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즉 데이터 자체가 만약에 덜티한 데이터라면 또는 클린한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값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머신러닝 혹시 돌려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 학습률을 볼 때 우리가 엔트로피로 많이 이제 검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면 AOC를 기준으로 variable importance of variable을 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뭐 accuracy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어, 어, 그 저기 뭐죠? 임포턴스 피처를 산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림이라든지 샵이라든지 샤플 밸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어떤 경향에서의 각각 상호 의존성을 받고 하는 표가 세 개 있다면 같은 데이터인데도 이 세 개의 경향이 다 다릅니다. 즉, 피처 임포턴스 피처 임포턴스랑 예를 들면 뭐 엔트로피를 가지고 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게 어떤 목적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해 주는 게 인공지능은 그냥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거지 사실은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조차도 그 결국은 그 필드에서 해석하는 건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의존성, 디펜던시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굉장히 맹신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제가 논문 읽었던 논문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혈당치, PhD 혈당치를 가지고 우리가 30분 후의 혈당이랑 뭐 예를 들면 60분 후의 혈당이랑 이런 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연구자들이 이걸 가지고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이건 이제 feed forward니까 FFNN이라고 표현하는데 feed forward는 뭐라고 그러죠? 순 방향으로 보는 이 deep learning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랑 vs recurrent neural network이랑 LSTM이랑 long term short term memory 모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연구에서 30분 후의 혈당, 60분 후의 혈당을 우리가 시그널로 예측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걸 굉장히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웨어러블 기계에 이런 걸 탑재해서 예를 들면 의료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려면 우리가 그 이 포도당을 섭취하고 나서 뭐 30분 후, 60분 후, 뭐 그다음에 뭐 90분 후, 120분 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요, 네 번. 그래서 혈당치에 대한 이제 경향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매번 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피를 뽑아서.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피험자가 통증 없이 몸에 부착해서 웨어러블 형태로 만약에 이 혈당을 만약에 체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30분 후의 혈당, 60분 후의 혈당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프리딕션. 그러니까 이때는 포캐스팅에 더 가깝죠. 포캐스팅 할 것이냐에 있어서 자, 제가 이런 연구들을 좀 소개를 나중에 시켜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여러분들 지금 레벨을 제가 몰라서 자, 여기 보시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비해서 RNN이나 LSTM이 조금 더 높았어요. 한 10% 정도. 네, 예측률이 높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자, 이 연구에서 이게 이제 모 의대에서 시행했던 연구인데 이 의대에서 보면 연구에서 보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예측률도 30%대였어요. 30도 안 됐어요. 25%? 25% 예측률입니다. 예측 성능이.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나 LSTM의 예측률도 뭐 한 30% 내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사실 동전 던지기의 확률보다 낮은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특히나 30분 후에 혈당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한 캐테고리컬 데이터가 아니라 30분 후에 정확하게 혈당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컨티뉴스 베리어블 형태의 프리딕션이라면 이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정리하자면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 정도 정확하니까요. 어떤 모델 알고리즘을 쓰던지 간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이 예측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 인공지능에서의 또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낮은 범용성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쓰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면 범용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 이제 오늘 배우실 건데 MRI나 엑스레이나 CT를 가지고 무언가의 질병, 뭐 골절 이런 거를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범용성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우리가 집에서 뭐 수시로 찍거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런 모델링이 정교하게 그러니까 만들어진다고 해도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비의료인이 그러니까 일반 그 피험자가 이것을 사용성이 좀 낮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걸 누굴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AI 메디슨 그러니까 결국 의료 인공지능은 누굴 위한 것이냐? 결국 환자를 위한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환자가 정상인들,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헬스케어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야말로 AI 이제 메디슨은 환자가 아니라 만약에 의료인을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MRI나 엑스레이나 CT는 환자를 위한 건 아닐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도와주는 의료인이냐. 이게 이제 메디슨에 더 가깝겠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고민하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거 혹시 한꺼번에 지워지나요? 와, 이것도 안 지워지네요. 돌아버리네. 도라에몽 돼버리네. 이거. 지금 보시면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라벨링된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인공지능에서는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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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또는 뭐 우리나라 말로 준지도 학습 뭐 그다음에 반지도 학습 그렇죠?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요. 셀프 러닝이라든지 뭐 또는 겐이라든지 겐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라벨링을 자가 생성해주는 이제 그런 기법을 쓰는 이유가 라벨링된 빅데이터가 사실상 병원에서 구축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이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요. 그 중국이 사실은 AI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의료 쪽 연구자들 중에서 대만이나 중국 학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에서 예전에 4천 개의 단어를 가지고요. 한자죠. 우리 그 한문을 쓰지 않습니까? 한자를 4천 개의 한자를 가지고 자연어 처리 관련돼서 이거를 라벨링을 했습니다. 라벨링을 이거를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4천 개 4천 4천 개의 문자를 우리가 NLP로 처리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자그마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하면 뭐 시간이 더 빨리 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손으로 라벨링을 한다, 레이블링을 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규먼트를 많이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레이블링 자체를 우리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시도되는 연구들이고 이런 게 뭐 그래픽 애널리시스, 뭐 그래픽 모델 이런 것들이 사실 준지도 학습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에 의존되고 결과도 불확실성하고 범용성도 낮고 레이블링된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도 굉장히 적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레이블링된 빅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결국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아마 더 정교한 이런 게 이제 법령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 발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위해 뭐가 필요하냐?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어떻게 모이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야 돼요. 결국은 사람들의 이동량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금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수집할 건지 자,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무언가 이런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이렇게 데이터가 그때그때마다 경량이나 계절성이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위 우리가 빅데이터를 위해 뭐가 필요하냐?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임상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비 습관, 생활 패턴, 비헤비어, 여러 가지 뭐 러그 데이터, 사진, 동영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데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임상 데이터만 클리니컬한 데이터만 생각하는데 뭐 피 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라든지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은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모아서 결국은 어떻게 레이블링 할 것이냐 레이블링하고
이것을 최첨단의 이제 알고리즘을 써서 어떻게 프리딕션 할 것이냐. 자, 이 레이블링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최첨단의 알고리즘을 써서 우리가 보다 더 성능이 좋은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이제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기술도 클라우드 네트워크 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GPU나 뭐 고속리 연산장치, 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다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지금 5G 시대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동도 가능하고 결국은 우리가 고속리 연산장치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AI를 만드는 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전 방향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의료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은 우리가 이게 의료인공지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의료인공지능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핫한 나라가 제 기준에서 미국하고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AI 기술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중국은 3차 산업을 지금 거의 뛰어넘고요. 4차 산업을 지금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4차 산업의 거의 핵심 국가예요. 이 정말 뭐 지금 미국, 독일보다도 중국 기술력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높아요. 중국 기술이 더 훨씬 뛰어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중국은 또 정부 지원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부 자체에서 규제도 풀어주고 뭔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좀 규제가 많은데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이런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에 중국이 지금 이 21세기의 강대국으로 이제 초강대국으로 갈 것이다를 예측하는 게 이런 문제예요. 아마 이제 조만간 미국보다 앞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사용이 있어서 AI 분야에 있어서 지금은 기술이 미국이 더 많거든요. 특허 기술이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원천 기술 자체가 중국이 상당합니다, 요즘에. 자,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지금은 전문직 시대인데 사실 우리가 진료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수술, 뭐 복약 지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문직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해요. 자, 그러나 지금 문제는 또 전문직은 반복되는 노동, 소위 로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쳐갑니다, 전문직.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의료인이나 뭐 한의사 선생님들 또는 그냥 의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원을 지금 늘리질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실제로 굉장히 지금 전문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지금 담당하는 진료도 너무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업무는 우리가 AI를 사용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즉, 니즈라는 점에 있어서 니즈가 결국 아까 앞서 보셨던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의료인들은 이걸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질병이 있기 전에 우리 소위 이제 프리시즌 메디슨 정밀의학이라고 하는데 질병이 있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까지 이제 AI가 발전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니즈도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AI 헬스케어나 AI 메디슨 둘 다 높습니다, 지금. 자, 이제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발전 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첫 번째는 이런 영상 진단이나 병리 진단 이런 것들 다 지금 원해요, 지금. 이런 데 AI 쓰일 수도 있고 환자를 케어하고 EMR이 이제 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잖아요. 그 뭐죠 이거? 전산화된 어떤 그 의료 기록. 이것도 사람이 아니라 의무 기록사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AI가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 NLP 기술이 이제 이거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기기를 위한 촬영도 마찬가지고 더 보다 정교한 화소 높은 촬영. 그 다음에 화학적 검사나 생리학적 검사도 AI가 정확하게 이 병리학적인 걸 찾아내기를 바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요 네 가지 꼭지에서의 데이터가 이게 커먼 데이터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멀지하기가 쉽지 않다. 소위 이제 멀티모달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는 뭐 다양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분야 앞으로 적용될 거냐 이게 이제 이 산업 분야에서 이제 먹거리가 될 텐데 대표적으로 앞으로 가장 유명한 건 질병 예측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요 기술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미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미국이나 중국 모델을 그대로 우리나라 모델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인종적인 특징, 사회 문화적인 특징, 중국인들의 인종적인 특징, 사회 문화적인 특징이 또 다릅니다. 중국 내에서도 달라요. 우리가 중국인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한족이 중국인이냐, 소수민족이 중국인이냐,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냐, 아니면 뭐 샹하이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를 겁니다. 베이징 사람들이 다를 거고 샹하이 사람들이 다를 거거든요. 사실은 중국인이라고 우리가 스탠다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델이 뛰어난 이 예측 프리딕션 모델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적용이 또 안 돼요. 한국만의 문화가 필요하고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 예측 분야는 결국 그 나라의 문화와 인종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연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이나 제2형 당뇨병 이런 거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자, 만성 질환은 결국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걸리면 낫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걸릴 만한 사람들을 표적 치료. 그게 사실은 이제 프리시즌 메디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밀의학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의학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 정보학을 얘기하지 않고 정보의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보의학이 사실은 뭐 메디컬 인포메틱스라는 용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프리시즌 메디슨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EMR이에요. 이 분야 굉장히 또 지금 저기 곽강받는 분야인데 왜냐하면 EMR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인데 이거는 그 나라 랭귀지가 적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미국 사람들이 애플이나 이런 데서 중국인의 EMR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한자 문화권이고 결국은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베트남에서 만들어야 되고 한국은 한국어를 쓰니까 한국어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해주진 않겠죠. 결국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EMR 모델은 결국은 NLP 모델인 거예요. NLP 모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요. 자, 그래서 질병력이나 기록, 의무 기록이나 이것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기록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EMR 자료 자체가 어떤 과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든지 뭐 LSTM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코퍼스라고 하는데 코퍼스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코퍼스 뭐냐면 말뭉치 덩어리. 왜냐하면 이 학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것도 딥러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딥러닝으로 진행을 하려면 결국 핵심은 학습률, 러닝이에요. 러닝 레이트. 러닝을 얼만큼 했느냐가 정교하게 우리가 의미 있는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될 텐데 그럼 이 말뭉치, 수십만 명의 말뭉치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 모델이 있고요. 서울대랑 KT랑 같이 하는 모델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 모델이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코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포항공대도 있고 나중에 이제 주력되는 모델이 이제 EMR의 표준화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자, 세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자 요거는 헬스케어에 좀 더 가까워요.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라는 거는 이 헬스케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헬스케어는 이 병이 있기 전에 질병 이전의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건강한 헬스 어덜트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의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의료 지식이 없이 그냥 공학자들이 하게 되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인이 이 참여를 해야 의료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뜬구름 잡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웨어러블 결국 우리 인체에 부착할 수 있는 뭐 심박수 형태의 시그널 데이터 또는 운동, 수면 다 이게 시그널 데이터잖아요. 시계열 자, 이런 것들을 유의미하게 분석하는 건데 이 자체가 시그널이라는 것 자체가
타임 시리즈잖아요. TS라고 줄일게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패턴이 어떤 의료적으로 우리가 전임상 단계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건지는 의료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박수가 빨라지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뭐예요? 뭐죠? 뭐 심근경색에 만약에 이게 유의미한 건지 뭐 이런 시그널을 우리 파악하려면 결국 의료진이 참여를 하는 식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 자, 우리가 지금 초점을 여기서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 요 수업의 전반부는. 그래서 핵심은 이미지 영상 데이터,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패턴을 학습하거나 그 다음에 진단을 하거나 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그 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이제 주로 들어가죠. 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오늘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이제 이미지와 영상, 그러니까 디텍션에 초점을 맞추는 거랑 세그멘테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따라서 뭐 욜로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게 이런 거죠. 제가 하는 거는 퍼블릭 헬스에 관련된 건데 이제 실제로 뭐 여기서 질병도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하는 건 1번하고 요거하고 뭐 요건데 공중보건인데 질병 예측이랑 요게 더 가깝네요. 저는 질병 예측에. 그래서 어떤 사회적 역학, 에피데미올로직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의미한 것들,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아마 여기 뭐 약동학 하시는 분도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강은혜 학생 같은 경우 약동학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약의 후보 물질을 인간이 우리가 검증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론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추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알려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알려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소위 이제 날리지가 있어야 돼요. 날리지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AI가 있으면 사실은 새로운 어떤 새로운 물질, 약물을 우리가 리코멘데이션 받을 수도 있다. 또 성공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력이나 이런 걸 다 컨트롤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인간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AI 계산이 훨씬 빨라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자, 전처리 말씀드릴게요. 전처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아마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는 데이터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을 할 거냐. 두 번째는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 셀렉션 하는 걸 할 거냐. 그다음에 모델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하는 거를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네트워크 이제 데이터가 도대체 이런 어떠한 지금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새로운 별도 발견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발견할 거냐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러면 소위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학습할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얘네들이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데이터에 픽셀에 있는 밸류를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 비전 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사진인데 팔이라는 형태를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자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까만색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값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 0이겠죠. 약간 색깔이 바뀌는 이 부분은 그 색깔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0000 이런 게 돼 있고 이런 데는 막 255, 244 이런 식으로 지금 커지죠. 즉 우리는 여기서 유의미한 값은 이 행렬이 커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걸 다시 우리가 다른 필터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컴퓨터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I 자체는 자 0은 지금 배경이 되겠고요. 백그라운드가 되겠고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어떤 어브젝트를 디텍션 할 때 사물을 디텍션 할 때 보시면
요 지금 숫자 값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 이미지는 결국 매트릭스 형태로, 지금 이것이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건데, 자, 얘네들은 그러면 이 중에서, 자, 픽셀 밸류가 높은 부분,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픽셀 밸류가 여기서, 픽셀 밸류는 픽셀 값이에요. 요 숫자 값. 숫자 값이 높은 거를 제일 먼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데 보시면 어떤 부분이 지금 숫자 값이 높습니까? 보시면 이 숫자 값이 높은 부분이, 자, 숫자 값이 높은 부분이,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건 흥씨랑 준걸 씨는 아마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거예요. 컴퓨터 비전을 배웠기 때문에. 예, 김채영 선생님, 김채영님, 네. 좋습니다. 김채영님, 여기 숫자가 높은 걸 먼저 AI는 디텍션 하게 될 때,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게 될 텐데, 감별하게 될 텐데, 이 숫자가 높은 게 대체로 어떤 부분입니까? 색깔이 밝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색깔이 밝은 부분. 즉, 핵심적으로,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요거랑 요거랑 점수가 다르죠? 자, 어느 부분이 좀 더 점수가 높나요? 자, 더 밝을수록 그쵸. 더 밝을수록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주변, 그러니까 경계선 부분, 주변 네. 부분이 밝습니까? 아니면 안쪽 부분이 밝습니까? 그 엣지 부분이 그렇죠. 엣지죠. 예, 아주 좋습니다. 전문 용어 쓰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마이크 닫아주셔도 되고요. 예, 맞아요. 엣지 부분이에요. 좀 정확하게 이제 전문 용어 엣지인데, 자, AI는 이제 AI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얘를 볼 때 주변부부터 탐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 시각 피질 자체가 인간은 중심부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얼굴을 감별할 때 여러분들은 어, 친구들의 눈이라든지 코나 이런 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를 감별하거든요. 근데 AI는 다릅니다. AI는 주변부부터 봐요. 자,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숫자 8이 아니라 사람 안면 인식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안면 인식에서 보시면, 자, 지금 뭐 채영 학생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경망에서 이미지를 학습하는 순서는 결국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학습할 때 순서는 결국 엣지입니다. 엣지. 결국 가장자리부터 한단 말이죠. 예, 가장자리부터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텍스처나 오브젝트 파트나 오브젝트 순으로 하게 됩니다. 소위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엣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얘네들 시각에서는요, AI 시각에서는 결국 엣지라는 게 우리가 픽셀 밸류를 우리가 찾아내는 요 가장 큰 부분의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습 정도를 고려해서 표현력 높이는 방향으로 이미지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결국 얘를 더 증강시켜서 어떻게 그러면 잘 업데이트라는 표현은 이제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더 업데이트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여기 이제 프리 프로세싱의 이미지 연구에서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프리 프로세싱의 두 번째, 이미지에 있어서는, 의료 이미지에 있어서는 데이터 선택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엣지든 뭐든 간에, 엣지든 오브젝트든 간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 자체가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건 아니에요.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우리가 보시면 AI가 무슨 어떤 트랜스 AI라서, 그러니까 초월하는 AI라서 AI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굉장히 뇌로 좁은 의미의 AI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하면 뇌로 AI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초월적인 트랜스포 AI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좁은 의미에서 뇌로 AI라는 건 뭐냐면 결국 어떤 점을 찾아주면, 우리가 디텍션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해석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엑스레이 사진이잖아요. 엑스레이에서 프랙션, 우리가 그 골절이라고 하죠. 골절. 네. 요런 골절을 우리가 찾아주는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골절도 찾아주고 뭐 폐렴도 찾아주고 엑스레이에서 온갖 찾아줄 수 있는 거를 뭐 폐암도 찾아주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멀티한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뇌로 좁은 의미의 뇌로 AI다. 이미지 대체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골절처럼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게 디텍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체스트 엑스레이 영상에서요, 프랙션 골절만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걔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폐렴을 찾는다면 폐렴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두 가지를 분류하는 모델,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멀티 모달도 아니고 이거는 뭐 정말 멀티 디텍션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복잡한 모델 구성이 필요합니다. 단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인공지능 분야에서 보다 더 진보적인 어드밴스드한 필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에서는 멀티 디텍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이런 의료 데이터에서 찾기 쉽지가 않아요. 참고로. 네, 두 가지 어브젝을 동시에 이렇게 찾는다는 걸 시멘틱한 어브젝을요.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의료 영상 데이터 신경을 선택해야겠죠. 자, 그런 이제 그것도 우리가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 과정입니다. 요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목적에 맞게 할 것이냐? 자, 대표적으로 연구 목적이 이제 명확해야 됩니다. 오브젝트, 연구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즌, 병변, 손상된 리즌을 우리가 위치를 알려줄 건지 아니면 이 리즌이 뭔지를 알려줄 건지, 그러니까 위치냐 에어리어냐 그게시아냐 이게 뭐냐 리즌이 뭐냐 도대체. 자, 그 다음에 멀티포컬이라고 하는데 멀티포컬,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포컬 하나만 얘기하는 거고 멀티포컬은 여러 병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멀티포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가 뇌졸중 같은 경우에 뇌사진, 뇌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막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동시에 알려줄지, 뭐 예를 들면 뇌출혈이랑 뇌졸중이 같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프리 프로세싱의 단계에 들어간다. 의료 인공지능에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연구 목적에 맞게 그러면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할 거냐, CT를 할 거냐, MRI 할 거냐, 이제 요 얘기가 이제 되겠고요. 뒤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병변의 종류에 따라서는 우리가 표현되는 모양이나 의명이 달라요. 예를 들면 MRI에서 T1, T2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할 때에는 결국은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AI 개발자와 피지션, 의사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이 중요해요. 자, 안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풀 프로세싱의 단계였고요. 우리가 의료 인공지능에서. 자, 네 번째는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이것도 달라요. 아키텍처를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모델링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모델링. 결국 AI를 뭘 선택할 거냐? AI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죠? 이 AI 알고리즘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레스넷하고 VGG16 하고요. 구글넷. 다 얘네들은 다 뭐죠? 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 기존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충분히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모델 아키텍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범용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분류에 쓰는 거고요. 결국 분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아까 보셨다시피 뭐 암이냐 아니면 뭐 정상 종양이냐 양성 종양이냐 요거겠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예를 들면 세그멘테이션 쓸 때 또 이제 유넷,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유넷이죠. 사실은 Vnet, 유넷, Vn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에 쓰는 거다.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디텍션에 쓰는 거는 우리가 욜로하고 다크넷이 있는데 욜로 모델 지금 제일 많이 써요. 욜로 버전 4까지 나왔죠. 우리가 뭐 욜로 모델도 세그멘테이션의 하나의
뭐 범죄 들어는 갑니다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텍션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델 아키텍처로 구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제가 뭐 친절히 설명해 놨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오브젝트 A하고 오브젝트 B.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캔슬하고 암하고 뭐 being risen 양성 종양하고 이런 거 분류할 때 쓰는 거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우리가 배경이나 다른 물체 영역에서 분할할 때 예를 들면 뒤에 설명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폐 사진 폐 영상만 필요하다면 폐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다른 거는 이제 괜히 노이즈가 들어가면 우리가 더 보기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디텍션은 우리가 뭐 물체의 이제 영역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어떤 물체인지 판단하는 거. 예를 들면 암이면 암을 딱 정확하게 찾아주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아키텍처를 모델링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결국은 아키텍처가 뭐냐 하면 신경망 의료 영상을 인풋 집어넣어요. 인풋해서 훈련을 얘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AI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선택하고 밸런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표현을 또 잘 높여줘야 될 겁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의료 영상에 대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의료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뭐 이 수업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이름은 다 알 겁니다. 엑스레이 하고요, CT 하고요, MRI 하고 이 세 가지가 의료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목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엑스레이가 뭔지 CT가 뭔지 MRI가 뭔지 좀 찾아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엑스레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엑스레이는 가장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는 자, 물체의 밀도 차이, density라고 하죠. density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물체가 밀도가 커면 엑스레이의 투과력이 약해지고요. 그러면 밝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밀도가 낮으면 영상에서는 검게 보이죠. 결국 밀도가 약한 거는 밝게, 밀도가 큰 거는 죄송해요. 밀도가 큰 거는 밝게, 밀도가 적은 거는 검게 보이죠. 자, 그러니까 뼈 같은 거는 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낮은 뭐 이런 장기나 이런 거는 검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 촬영을 할 때 결국은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구조라는 게 결국은 뼈와 연골, 그러니까 본하고 캐트리지를 얘기하잖아요. 본하고 캐트리지, 연골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음영의 높낮이로 정산 부위하고 병변 부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만약에 이렇게 뼈 같은 경우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프랙션, 뼈가 부러져 있으면 검게 이렇게 틀어져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fracture, 그러니까 골절이죠. 골절이고요. 자, 이런 건 관절염이죠. 폐렴 등등등 뭐 폐질환 뭐 이렇게 이제 기흉 뭐 이런 기흉이에요. 이거는 기흉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공기 압력이 들어가서 이 폐가 틀어지는 걸 기흉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 이런 걸 볼 때 엑스레이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 자, 이 골절 관절광은 뭐냐 하면 이 관절에 이 공간을 얘기해요. 관절광이라고 그래요. 관절염 볼 때 많이 봅니다. 폐렴이고요. 예, 여기 적혀 있네요. 기흉. 예,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상 이게 어긋나는 것들이죠. 대부분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골절은 부러졌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긋나 있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벌어져야 되는데 이 구조강이 작겠죠. 붙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AI에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엑스레이를 활용한 연구들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예후라는 거는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걸 파악할 때 많이 씁니다. AI 연구에서 AI 모델링을 씁니다.
이제 두 번째는 CT예요. 토모그래피라고 합니다. 토모그래피 줄여서 CT라고 하죠. 자, CT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의료보험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CT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말로 전사나 단층 촬영이라고 그래요. 토모그래피 단층 촬영. 자, 그래서 이거는 튜브가 회전하면서 영상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지금 엑스레이 튜브가 360도로 이렇게 돌면서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돌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상 자체는 획득할 때 X선을 사용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튜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는데 획득 원리는 동일합니다. 결국 밀도, density의 차이를 본다. 이 밀도 차이가 결국 대조도가 되는 거죠. 자, 이때 360도를 도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정보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 눈으로 보지만 이 공간이라는 정보 하나의 차원이 더 들어가면 매트릭스를 이제 더 멀티 디멘션하게 이제 이 AI는 변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T 채팅할 때 우리가 조형제라고 합니다. 이걸 먹게 되죠, 보통. 그러면 원하는 부위를 좀 더 크게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이제 확대해서 조형제가 이제 하얗게 나오니까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기능이 어떤지를 우리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엔지오그래피라고 하는데요. 3D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요. 자, 3D 엔지오그래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혈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히거나 터진 부분을 우리가 CT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로 어떤 걸 이제 볼 수 있느냐,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CT는 앞서 보셨던 엑스레이는 우리가 골절이라든지 그런 해부학적인 형태인데, CT는 해부학적인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이트, 낭종, 종양 덩어리, 또는 튜머, 암이죠, 암 덩어리, 네, 키드니, 신장암이라든지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석회질,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덩어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조형제를 어떻게 주입하냐에 따라 이미지가 어떨 경우엔 쓸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또는 이제 조형제 주입한 이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대조도가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골든 스탠다드한 어떤 이미지를 획득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변에 따라서 픽셀감도 달라지고요. 또 이게 어떤 표현을 넓혀서 이제 신경망이 어떻게 전달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지, 이것도 다 지금 이 그때그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영상을 얻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MRI라고 하는 Magnetic Resonance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Magnetic은 자석이란 뜻이고요. Resonance는 공명이란 뜻이고요. 이미지는 영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써요, 자석. 왜냐하면 우리가 자석을 쓰게 되면, 매그네틱을 쓰게 되면 인체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CT는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방사선에 노출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MRI 같은 경우는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되긴 되는데 브레인 MRI 같은 경우에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 MRI 같은 경우는, 그 척추 MRI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가서 찍어주면 안 되고, 예방 차원에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그 경우에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CT나 이런 걸 찍어봤는데 뭔가 애매하다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제 중요한데 1.5 테슬라 이상의 이 자기 모멘트, 자기장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4 테슬라까지 써요. 4 테슬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방사선 전문가도 아니라서 4 테슬라 이후에 저기 뭐 MRI인지 잘 모르겠는데 4 테슬라만 해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이게 비싸요, 이 MRI 기계가. 자, 그래서 수소핵, 우리가 수소핵에
이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얻죠. 예를 들면 수소라는 게 액체잖아요, 결국은. 액체. 액체는 우리가 H2O는 수소를 가지고 있죠. 산소하고 수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수소에게 주파수를 우리가 프리퀀시 주파수를요. 우리가 펄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에게 밀도, 덴시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신호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물은 이 순수한 H2O 물은요. 이게 공명 현상, 레저넌스가 더 느리게 풀려요. 이 공명이라는 게 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유의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라고 그러거든요.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가 물은 느리고요. 지방, 팻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빨라요. 팻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근육, 지방, 이런 뭐 새로운 조직, 세포 조직 이런 거 발견할 때 굉장히 혈관 이런 것들 이런 거 혈관의 어떤 부분이 미세하게 뭐가 뭐 예를 들면 뇌 동맥류 이런 것들 찾을 때 MRI가 훨씬 정교합니다. CT는 이 밀도가 이런 액체 밀도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훨씬 정교해요. 참고로. 그래서 이 펄스를 컨트롤하면 컨트라스트 여러 대조도를 얻게 되고 여러 영상도 획득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 fMRI는 뭐냐? 펑셔널 MRI.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뇌가 움직이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뭐 예를 들면 뇌가 안 움직이면 뭐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뇌의 기능, 펑션 예를 들면 뭐 어떤 에어리어, 어떤 자이러스에서 어떤 에어리어에서 어떤 브로드만 영역에서 무어가 이렇게 지금 이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이게 덩어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뇌가 기능을 하지 않는 뭐 혈관은 멀쩡한데 기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fMR을 보는 겁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 치매는 혈관이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혈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막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능적으로 fMR을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의 묘사가 뛰어나서 아까 했던 얘기인데 근육이나 인대, 리가먼트 이런데 표현력이 우수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 하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MRI에 있어서 T1이 있고 T2가 있어요. 그러니까 T1을 강조, 우리가 weighted라고 하는 건 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T2를 weighted, 강조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네, 이걸 더 강조한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T1 강조는요. 자, 물은 어둡게 나오고 물어지발, 물어질발. 자, T2는 물발지어. 자, 이게 외우셔야 되는데 결국은 색깔이 반대로 나옵니다. T1하고 T2는. 자, 그래서 이게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T1에서는 뭔가 종양 같은 게 밝게 나옵니다. 또는 뭐 뇌혈관에서 예를 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혈관을 볼 거냐, 아니면 뭐 어떤 구조물을 볼 거냐,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세요. 자, 뭐 제가 영상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찾아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 이제 뇌촉수액을 우리가 플레어라고 하는데 뇌촉수액을요 우리가 이 무효화시켜서 뇌실, 그러니까 벤트리컬이라고 뇌실 주의하고 스페인 척수 병변을 리진을 좀 더 정확하게 볼 때, 이거 지금 척수거든요. 척수의 어떤 뭐 그 저기 그러니까 디스크나 뭐 이런 거 볼 때 많이 써요. 이거는 참고로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확산 조연 영상이라고 해서 diffusion weighted image라고 해서 요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데이터를 얻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밝기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diffusion weighted image라고 우리 표현해요. DWI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T1에 DWI가 있고요. T2에 DWI가 있습니다. 색깔이 반대방향 나오겠죠.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혈관이나 이런 것들, 뭐 이 손상 부위, 경색 부위, 뭐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미세하게 볼 때 우리가 파악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뇌혈관인데 우리가 이거를 윌리슨 서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윌리슨 서클. 그래서 여기 지금 중대뇌 동맥, 예, 후대뇌 동맥, 앞으로 전대뇌 동맥, 세 개의 대뇌 동맥이 들어가는 요 하나의 서클. 그러니까 뇌의 동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혈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디퓨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뇌동맥류 같은 거, 뇌동맥류, 이 기형적인 이 뇌동맥류의 유형이 어떤 모양이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주 이런 이제 워터로 풀어가는데 이제 굵은 이 혈관이 아니라 아주 미세혈관의 어떤 부분이 기형적이거나 막혀있는 거를 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 내용이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힘내셔서,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자, 전처리 2 파트 2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계속 이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본론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이제 내용들은 뭐 MRI나 CT나 뭐 엑스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그러면 데이터 프로세싱이 왜 중요하냐? 이거 왜 중요하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사실 우리가 AI에서 중요한 거는 분야를 막론하고 러닝,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참값, 트루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계속 우리가 어떤 X를 투입하고 우리가 Y에 올 때까지 이 펑션에서 얘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룰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 패턴을 찾는 거잖아요. 패턴을 찾아서 패턴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치에 딱 멈추는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데, 가장 오차가 적은 그 모델을 이제 찾는 건데, 자, 결국 이거는 굳이 이제 비유를 들자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시키는 거와 동일한 어떤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이들도 하나의 규칙에 기반돼서 뭐 행동을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실 아이들은 실수와 어떤 강화를 통해서 사실은 패턴을 찾아가죠. 패턴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인지 심리학에 따르면. 얘기 길어지니까 그냥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이 무슨 말이냐면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쓸 수도 있고 딥러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신러닝은 조금 더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해당이 되고요. 딥러닝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해당이 될 텐데, 우리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방법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상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AI 모델 자체가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 의존성,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 디펜던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신경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에 안 맞는 모델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또한 AI는 연역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귀납적인 방법을 씁니다. 귀납적이라는 게 결국은 패턴을 찾는 거잖아요. 패턴을 찾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세싱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다른 영역에서의 우리가 컨버스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떤 우리가 이 모델을 쓰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얻는 게 달라진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뒷부분은.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 히스토그램, 이퀄리제이션, 뭐 민, 맥스, 노멀리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에서의 의료 AI에서의 이미지 영상은 기본적으로 패치 익스트랙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패치 익스트랙션은 뭐냐면 익스트랙션 자체가 추출한다는 의미예요. 추출. 우리가 자, 그러니까 패치 익스트랙션은 뭐냐 하면 이미지를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분 추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CT 사진을 찍었어요. CT는 단층 촬영이잖아요. 층이 이렇게 막 나눠진단 말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뭐 18개 막 이렇게 찍어요. 층을. 그러면 여기서 층은 우리가 뎁스가 되겠죠. 뎁스가 되겠죠. 깊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깊이가 있는 지금 데이터인데 3차원 데이터인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몇 번층 데이터 화면을 가지고 2차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뇌 이런 영상이 사실은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뇌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뇌 사진이 있으면 이게 사실은 우리는 2차원으로 보는 거지만 얘는 뎁스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개의 슬라이스 중에서 하나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패치 익스트랙션은 우리가 이미지의 일부분을 떼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미지의 일부분을 떼어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면 돼요. 패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CT랑 MRI 영상을 이용하시게 되면 횡단면 연산을 얻게 됩니다. 횡단면. 그래서 우리가 Z축을 기준으로 일정한 길이마다 슬라잉해서 지금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MRI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요 한 개 한 개 층을 우리가 데이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병변을. 자, 그렇겠죠. 그래서 CT는 이 층이 적을 거고요. MRI는 수백 가지가 되겠죠. 이 슬라이스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우리가 이것을 리즌을 우리가 이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이블링 데이터에 코디네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응용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패치 인스트럭션은 결국은 우리가 CT나 MRI 같으면 특정 슬라이스를 쓰는 거고요. 슬라이드를. 그 다음에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료 영상에서 결국 특정 우리가 이 복잡한 우리가 만약에 AI로 무언가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싶어 하는데 탐색하고 싶어 하는데 얘를 쓰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걸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내가 복부만 보고 싶은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을 떼어 사용하는 걸 패치 엑스트랙션이라고 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입체적인 모양을 갖는 것도 존재하고 이런 단면적인 패턴을 보는 거. 예를 들면 단면적인 패턴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뇌 사진 같은 경우는 2차원의 형태로 보는 게 좋아요. 뇌 이미지, 브레인 이미지. 왜냐하면 어느 쪽이 막혔냐 터졌냐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뇌혈관, 뇌동맥류 같은 경우 뇌동맥류는 슬라이스로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막히고 터진 게 아니라 기형을 찾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입체적인 3D로 찾아야 돼요. 엔지오그래피 같은 걸로. 그래서 우리가 3D를 적용할지 2D를 적용할지는 연구자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D로 할 거냐 우리가 판단할 때 슬라이스별로 그러니까 이게 디멘션이 우리가 차원이잖아요. 차원. 2차원 이상으로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3차원이죠. 대표적으로.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어떤 실질이라고 그래요. 뇌가 어떻게 지금 뭐 이 혈관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이런 게 뇌동맥류 같은 거잖아요. 뇌 덩어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3디멘션 이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실질이나 아니면 이런 이건 렁이네요. 렁 누들. 그러니까 이 뇌혈관은 아니고요. 우리가 폐에 덩어리가 있는 거, 누들. 이런 것들은 3디멘션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뇌 사진이라면 뇌가 막히거나 터지거나 뇌혈관, 뇌출혈, 헤모레지나 아니면 뇌경색 이런 걸 볼 때는 2차원의 요 슬라이스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이처 메디슨은 뭐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네이처에서 나오는 뭐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저도 못 실어본. 제가 네이처 자매지는 실어봤는데 네이처 메디슨은 못 실어봤어요. 아직까지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 레터이긴 한데, 레터라는 거는 이제 뭐 긴급하게 우리가 이 연구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짧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연구들이 자, 이 패치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이 모듈이 있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3디멘전으로 3디멘셔널 딥러닝으로 우리가 이 CT, 체스트 CT에서 우리가 어떻게 캔서를 우리가 스크리닝 하느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 읽어보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뭐 이런 영상이 제 주특기는 아니라서, 네, 대표로 근데 RCNN 뭐 이런 것들 썼다 여기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 예. 이 RCNN 모델이 마스크 RCNN이 지금은 이게 최근 게 아니에요. 이게 마스크 RCNN이 지금 요 이제 다음 게 욜로 버전이죠. 욜로 버전 4까지 나와 있죠 지금. 요것도 한 3년 전에는 뭐 이게 대세였는데, 아주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잘 안, 과거 모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레터를 받는 거예요.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 이게 오늘 냈는데 내년에 실리면 그게 옛날 게 돼버리니까 빨리빨리 내야죠. 자, 10분만 더 할게요.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자, 그래서 데이터 풀 프로세싱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패치 익스트랙션, 우리가 슬라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 두 번째는 엣지 디텍션이에요. 엣지 디텍션은 또 다른 영역에서 씁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자, 우리가 패치 익스트랙션은 모든 부분을 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병변을 쪼개서 보자는 의미 없고, 엣지 디텍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료 영상에서 abnormal,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인 게 결국 질병이죠. 따지고 보면 이 비정상의 부분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씁니다. 자, 오픈 CV라고, 이게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 쓰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런 뭐 있어요. 거시기한 게 그 라이브러리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일반 촬영에서 영상에서, 자, 대표적인 게 좀 관절광의 길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이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요 관절강의 요 길이가 되게 중요하겠죠. 요게 이제 그 카틸리지, 연골이 될 테니까, 자, 이거는 뼈가 부러지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닳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다 없다는 이제 요 부분의 면적이나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걸 할 때 요거를 더 미세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불러와서 임포트 CV2 오픈 CV를 불러오면, 매플로립을 많이 써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매플로립 불러오고, 자, 하면,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엣지 디텍션, 이 끝부분만 길이만 볼 수 있게 요렇게 변환해 주기도 하죠. 자, 이렇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전체적인 또 요 면적도 우리가 디텍션 해줍니다. 요건 이제 엣지가 되겠죠. 요 부분에 엣지 디텍션도 필요하고, 요 길이를 재려면 그 다음에 요 관절의 또 길이도 재야 돼서 우리가 이것을 쓸 때 우리가 엣지 디텍션이라고 해서 요걸 씁니다.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다 의료 영상 전철이 이제 마지막인데, 결국 종합하면, 자, 지금까지 내용 종합하면 그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 목적에 따라서 다르고,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리할 때 우리가 패치 익스트랙션 또 엣지 디텍션 이런 기술을 쓰는데, 세 번째가 우리가 마스크 익스트랙션이에요. 마스크 익스트랙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폐 사진인데, 제가 만약에 폐에 어떠한 뭐 종양이라든지 이런 걸 디텍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요 폐 사진에 요 백그라운드는 전혀 필요가 없죠. 요거 이제 백그라운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폐 안에 있는 이런 덩어리를 보는 거지, 밖에 있는 덩어리를 볼 게 아니라면, 이 지방층을 볼 게 아니라면 얘는 떼고
얘만 디텍션해서 보는 게 훨씬 정확할 겁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 잘라내는 디텍션하는 기술, 이것을 우리가 masked extraction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 픽셀 값을 기준으로 바이너리하게 이미지를 흑백으로 나누고요. 바이너리하게. 그 다음에 이 안쪽 영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고 요것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요거 계속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채우고 깎아내고 채우고 요런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이 세그멘테이션 디텍션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폐 실질이라는 게 요런 모습들, 요 지금 폐 안에 있는 요런 부분이요. 볼 때 이게 다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굉장히 노이즈만 되는 거죠. 이런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우리가 폐 영역만 이렇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 밸류를 255로 집중하면 이것만 다 떼버리고 이 엣지만 남겨갖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얘를 다이콤 영상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넣게 되는 겁니다. 다이콤 영상에는 뎁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 이 픽셀 밸류가 255가 되겠죠. 이렇게 다이콤 영상에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참고로 네. 지금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윈도우 세팅이에요. 윈도우 세팅. 자, 요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해상도를 조금 더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윈도우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윈도우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오브젝을 디텍션 할 때 이렇게 네모나게 우리가 윈도우를 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는 것인데요. 이런 걸 이제 윈도우 세팅이라고 해요. 윈도우 세팅의 패러미터는 결국 윈도우 레벨, 윈도우 레벨, 요 네모난 요 레벨하고요, 윈도우 위스, 이 넓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씁니다. 자, 요거를 결정해서 결국 이게 얼만큼 더 이 부위를 볼 거냐. 예를 들면 본 같은 경우는 바깥쪽을 보는 게 좋고요. 브레인은 안쪽을 보는 게 좋잖아요. 본하고 브레인을 이렇게 떼내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런다. 이 또 일종의 프리프로세싱 전처리의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우리가 윈도우 세팅을 한 이후에 요걸 이제 떼냈으면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어떻게 정밀하게 볼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정밀하게 보는 거의 목적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좀 부드럽게 볼 때도 있고 조금 거칠게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드, 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하드 알고리즘은 우리가 스파이셜 레저넌스랑 관련된 패러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을 볼 때는 하드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하드 커널이죠,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이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 소프트는 낮은 대조, 그러니까 로우 컨스트레이트랑 같이 보는 이제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정밀하게 볼 때 이 하드를 쓸 거냐, 소프트를 쓸 거냐, 그 영상의 질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선택해야 될 상황이 놓인다라는 건데,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커널하고 하드 커널의 대표적인 지금 뭐 이 예시가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얘 하나 자체에 아주 스페시픽하게 스파셜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하드 커널이고요. 소프트는 대체적인, 왜냐하면 이런 배경 입자까지 너무 자세하게 보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디텍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소프트하게 뭉쳐서 이런 것들이 여기 있구나를 발견할 때는 이걸 보고,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 부분적으로 볼 때는 하드 커널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 대표적으로 지금 윈도우 세팅을 써서 알고리즘 쓰는 방법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브레인을 우리가 윈도우를 쳐서 예를 들면 요 뼈는 없어요. 뼈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 브레인
브레인만 본다면 브레인의 알고리즘을 쓴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화이트 메러는 우리가 뇌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서브코티컬. 우리나라 말로 피질하 영역. 그러니까 커티컬이라는 게 이제 이 뇌 껍데기를 얘기해요. 껍데기 안쪽 영역. 뭐 예를 들면 인터널 캡슐. 네, 이런 것들 뭐라고 그러죠 이걸? 뇌 인터널 캡슐. 다 까먹었어요. 뇌섬유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질 하영역, 피질 껍데기 안쪽. 그러니까 결국은 뉴런에서 우리가 요거 뉴런에서 보면 액손 부분이겠죠. 액손 부분. 요 부분부터가 화이트 매터고요. 위에 이제 그레이 매터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셀바디 쪽. 그러니까 뇌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피질 영역을 그래요. 그레이 매터, 피질, 뇌 껍데기. 예. 우리가 실제로 뇌 표면, 커티컬, 뇌 표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시면 뇌라는 게 손상당하는 게 뇌 껍데기에서 우리가 출혈이 생기거나 경색이 생길 수도 있지만 뇌 안쪽에서 막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이제 인터넷 캡슐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다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프트하게 보거나 하드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윈도우를 쳐서 본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조금 더 예시를 들면 좀 이런 거죠. 결국은 우리가 뭐 디스크를 보느냐 협착을 보느냐 이거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디스크가 이게 이 멤브레인이 찢어져서 밖으로 이제 이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나오는 그 조직이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협착증은 막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그런 것들을 뭐 볼 때 예를 들면 소프트하게 하드하게 비교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오늘 길게 하느라 다들 이제 멘붕에 빠진 표정들이신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기 전에 다음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증강기법 임밸런스 데이터에서 애규멘테이션 그러니까 임밸런스 데이터가 의료 현장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임밸런스 데이터가 환자 그러니까 이 환자군하고 정상군이 50로 있지 않는 이상은 임밸런스 데이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적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밸런스 데이터를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언더샘플링, 오버샘플링, 뭐 스모트 이런 방법을 썼는데 최근에는 겐을 쓴다. 그래서 겐도 여러 개 종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컨버스 뉴럴 겐이 있고요. 겐은 이제 Generation Adversarial 네트워크를 얘기해요. 또는 뭐 Deep Convolution GAN 이게 DC GAN이라고 하는데 LS GAN 이런 거 쓰기도 하고요. Semi Supervised GAN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사이클까지.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이클 GAN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